지금 국제핵융합 프로젝트 회의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개국이 참여하는 인류 최대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정회원 자격 미달로 배제되었는데요. 정회원 요건 충족률이 0%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은 한국은 옵저버 참여마저 거절하며 독자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1억도 플라즈마 생성이라는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한 것이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3,000회가 넘는 실패 끝에 한국이 48초라는 세계 기록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배제당한 나라는 어떻게 에너지 패권의 질서를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잠시 후에 세계가 왜 이 문제에 주목했는지 차례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벨러입니다. 국제에너지정책위원회에서 30년간 일해온 수석 분석관이죠. 오늘은 제네바 컨벤션 센터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회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회의실 안온도는 정확히 22도로 설정되어 있었고 30개국 대표단의 목소리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온도가 아니라 긴장감이었어요. 이날 회의의 주제는 국제핵융합 프로젝트 정회원 승인이었습니다. 각국이 제출한 기술 역량 평가서를 검토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신흥국들의 무모한 프로젝트들을 분석해왔어요. 실패율이 90%를 넘는 현실을 봐온 사람입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축적된 역사와 자본의 결과라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이 제출한 서류를 펼쳤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플라즈마 제어 경험 연수가 기재된 칸이 거의 비어 있었어요. 핵융합 관련 국제 협력 실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회원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에서 한국의 충족률은 0%에 가까웠죠. 제 옆에 앉은 알렉산드라 노박이 서류를 훑어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의장 분위기는 예상 가능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기술적 안전성을 강조하며 검증된 국가들만의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과거 실패 사례들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폈죠.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어요. 저는 그들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기술은 열정이 아니라 누적이라는 제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옵저버 자격이라도 제안하려던 순간 한국 대표가 일어났어요.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옵저버 참여도 거절하겠다고요. 독자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무모함과 자존심이 만든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믿어온 질서에 대한 첫 번째 의문 부호가 찍힌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2.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브뤼셀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한국발 뉴스를 접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컴퓨터 화면에 뜬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어요. 한국 정부가 독자 핵융합 장치 건설을 공식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들리는 자동차 소음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죠.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발표문에 적힌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개발 기간 12년, 목표 온도 1억도. 이 온도는 태양 중심부보다 7배 뜨거운 수준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알렉산드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플라즈마 제어 전문가인 그녀조차 이런 발표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이 제시한 기술적 목표를 분석해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초전도 자석 시스템, 플라즈마 제어 기술, 3중수소 연료 순환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기존 선진국들도 각각 다른 분야를 특화해서 협력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과거 분석했던 신흥국 프로젝트 실패 사례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발표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이 제시되어 있었거든요. 단순히 목표만 나열한 게 아니라 매년 달성해야 할 기술적 마일스톤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런 계획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최종 목표만 화려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알렉산드라가 제게 보낸 이메일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배울 수 없다면 증명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녀의 말에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패턴과는 다른 무언가였어요. 한국은 국제 협력을 거부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표를 스스로에게 부여했죠.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과거 기술 개발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조선업,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서 보여준 패턴들이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기술 이전을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독자 개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핵융합은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한 분야였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무모함과 용기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기존 질서의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한국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챕터 3. 2년 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 플라즈마 물리학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학회장 로비에는 500여 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국의 핵융합 프로젝트 현황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오전 9시 학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들린 것은 웅성거리는 목소리와 간간히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주제는 예상대로 한국의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그 분위기를 보며 예견된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발표 순서가 되었을 때 강당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300석 규모의 강당에서 좌석 점유율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평소 기술 세션보다 관심이 많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관심은 진지한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한국 연구진이 제시한 계획서를 보며 곳곳에서 작은 탄식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연구진 규모였어요. 한국이 제시한 전담 연구원은 70명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프로젝트의 10분의 1, 유럽 컨소시엄의 2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제 옆에 앉은 프랑스 연구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희망사항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 로비에서 만난 동료들과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슈미트 박사는 한국의 자기장 제어 계획을 두고 물리 법칙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평가했어요. 일본 연구진은 플라즈마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이론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MIT-팀은 연료 공급 시스템 설계를 보며 공학적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죠. 알렉산드라만이 유일하게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녀는 한국 연구진의 발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의견을 묻자 짧게 대답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시 제겐 한국의 계획이 비현실적으로만 보였거든요. 학회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 한국 연구진 대표가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라는 그의 말이 강당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정적은 곧 어색한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예의상 치는 박수였죠. 비엔나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요. 기술적 야심과 현실적 역량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본 것은 한국 연구진의 절망이 아니라 결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집단적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저는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챕터 4.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 핵융합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분기별로 발행되는 보고서들을 읽으며 예상했던 패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실험 실패 횟수가 3,000회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 연구소에서 발행한 기술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매번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집요함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 연구진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외부 컨설팅을 받거나 기술 협력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고 재설계했어요. 실패 원인 분석 보고서만 해도 수백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구진의 구성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으로 상당히 젊었어요. 기존 핵융합 선진국들의 연구진이 대부분 50대 이상인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은 기존의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제게 보내준 한국 연구소의 내부 영상이 기억납니다. 실험실에서 밤늦게 일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어요. 실패한 실험 장비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좌절보다는 집중력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질문할 사람이 없습니다라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실패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어요. 서구의 연구 문화에서는 실패하면 책임 소재를 찾고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실패를 데이터로 받아들였어요. 각각의 실패에서 얻은 정보를 축적하고 다음 실험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점진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죠. 주요 학술지들은 한국의 연구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했어요. 고립된 환경에서의 연구 한계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평가에 동조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연구진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의 질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거친 실험 결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측정 정확도가 높아졌어요. 플라즈마 온도 측정값의 오차 범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자기장 제어 정밀도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우연의 결과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알렉산드라와 통화할 때 그녀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고립은 때로 집중을 낳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느낌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5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어요. 브뤼셀 사무실에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가 보낸 긴급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플라즈마 생성 성공.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제게 준 충격은 엄청났죠. 손가락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기 어려웠습니다. 첨부된 기술 보고서를 열어보는 순간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독자 개발 장치에서 플라즈마가 생성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온도는 1억 도를 넘어섰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초전도 자석 시스템이 마이너스 269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이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과 가장 차가운 곳이 동시에 존재하는 장치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알렉산드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에요. 그녀가 설명한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더욱 경이로웠어요.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자기장 제어 방식이 기존 이론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었죠. 담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닿지 않게 했을 뿐입니다. 라는 한국 연구진의 설명이 핵심이었어요. 기존의 핵융합 장치들은 플라즈마를 자기장으로 가두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플라즈마가 벽면에 닿지 않게 하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어요. 이는 물리학적 관점에서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핵융합 이론의 기본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이 성과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이었어요. 3,000회가 넘는 실패 끝에 얻은 결과였지만 각각의 실패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서구의 연구 방식과는 정반대의 접근이었어요. 이론을 먼저 완성하고 실험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국제 핵융합 연구 커뮤니티의 반응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처음에는 측정 오류나 실험 조작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공개한 데이터는 너무나 정확하고 상세했어요. 플라즈마 온도, 분포, 자기장 강도 변화, 입자 밀도 등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제 자신의 반응이었어요. 지금까지 신봉해온 기술은 축적의 결과라는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은 축적이 아니라 혁신으로 돌파구를 찾았거든요. 고립된 환경이 오히려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했다는 역설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의 성공 소식만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결과일까? 아니면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걸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질서에 대한 제 확신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6. 첫 성공 이후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라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CERN 근처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오후 4시,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지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긴급 알림이 떴어요. 한국핵융합연구소에서 발송한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본 순간 저희 둘 다 말을 잃었어요. 플라즈마 유지 시간이 48초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세계 최고 기록은 1초였어요. 그것도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숨에 48배의 성과를 달성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장 제어의 정밀도였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001%였거든요. 이는 기존 이론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수준이었어요. 알렉산드라가 즉시 한국 연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구 책임자와의 통화에서 들은 설명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연구진은 기존의 토카막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구조를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플라즈마를 원형이 아닌 나선형으로 제어하는 방식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라는 연구 책임자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한국만의 독창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서구 연구진들이 수십 년간 매달려온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해결한 것이었어요. 플라즈마 불안정성을 억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특성을 이용해 안정화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한 발견이었죠. 국제 핵융합 커뮤니티의 반응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처음엔 데이터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실험 과정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그런 의혹들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각국 연구진들이 한국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적이었던 것은 미국 MIT 연구진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자신들의 연구 방향을 전면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도 마찬가지였죠. 3년 전까지 한국을 비웃었던 연구진들이 이제는 한국에게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긴 산책을 했습니다. 제네바 호수를 따라 걸으며 지난 몇 년을 돌아봤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축적의 결과라고 믿었지만 한국은 혁신으로 모든 것을 뒤바꿨어요. 고립이 오히려 창의성을 만들어낸 역설적 상황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와 헤어지기 전 그녀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우리가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사고의 전환이었거든요. 기존 질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7.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 긴급 이사회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석자 25명의 표정에서 당황과 굴복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오전 10시. 독일 대표가 입을 연 첫 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식을 참고해야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국 대표의 발언이었어요. 지난 10년간 투입한 연구비가 3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한국이 1년 만에 해결한 기술적 난제를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해결 사례 유일 국가입니다라고 말하며 기술 이전을 공식 요청했죠. 3년 전 한국을 배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제시한 데이터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컨소시엄이 개발 중인 장치의 플라즈마 유지 시간이 여전히 2초를 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이미 1분을 돌파한 상태였습니다. 기술 격차가 30배를 넘어선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에너지 효율성이었어요. 투입 에너지 대비 출력이 기존 방식보다 10배 이상 뛰어났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제게 보여준 분석 자료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을 파악하려던 서구 연구진들의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방식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따라하려 했기 때문이었죠.
질문해야 할 대상이 바뀌었습니다라는 그녀의 말이 뼈에 사무쳤어요. 회의 중반 가장 극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영국 대표가 일어서서 국제 프로젝트의 전면 재구성을 제안했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정회원 자격도 주지 않았던 한국에게 이제는 프로젝트 리더십을 맡기자는 제안이었죠.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제가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은 제 자신의 과거 발언들이 떠올랐을 때였습니다. 기술은 열정이 아니라 누적이라고 말했던 것, 이건 실험이 아니라 희망사항이라고 비웃었던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누적된 경험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로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 제가 신봉했던 기술 서열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독일 대표가 마지막에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기준을 다시 써야 합니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기준에 맞춰 모든 것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3년 전 한국을 배제했던 강대국들이 이제는 한국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베를린 거리를 걸으며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질서와 위계가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패배감보다는 경이로움이 더 컸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이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사고의 혁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국제에너지정책위원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회의에 참석한 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2025년 3월 20일 파리에서 열린 긴급 총회였습니다. 회의실 온도는 여전히 22도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각국 대표단 30명이 모인 자리에서 오가는 시선들이 긴장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을 의심하는 시선이 아니라 인정하는 눈빛이었죠. 회의 주제는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였습니다. 한국이 48초 플라즈마 유지 기록을 달성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거든요. 기존 프로젝트에 참여한 강대국들이 10년간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병목을 한국이 돌파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믿어온 기술 서열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미국 대표가 입을 열었을 때였어요. 그는 한국의 자기장 제어 기술을 해결 사례 유일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한 것이었죠. 일본과 유럽 대표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어요. 3년 전 옵저버 자격도 거절했던 한국이 이제는 프로젝트 전체의 기준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제시한 기술 사양들이 놀라웠어요. 핵심 부품 무게가 150톤에 달하는 거대한 장치였지만 공차는 0.01mm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밀도였어요. 기존 서구 기술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제게 속삭였어요. 이제 질문해야 할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대표의 태도였어요. 과거 자신들을 배제했던 강대국들에 대한 원망이나 복수심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 공유와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어요.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그의 말이 회의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협력 조건들은 합리적이었어요. 기존 프로젝트 참여국들의 기술력과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을 결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각국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한국이 개발한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이었죠. 저는 이런 포용적 자세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회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정회원 승인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3년 전 정회원 요건 충족률 0%로 평가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된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새로운 정회원 기준을 한국이 제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다시 써야 합니다라는 독일 대표의 마지막 발언이 모든 것을 요약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기존 질서에서 배제된 국가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역사적 순간이었죠. 저는 그날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기존 틀 안에서의 개선이 아니라 틀 자체를 바꾸는 용기였어요.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